클래식 인물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좀 춥지 않습니까? 네, 추워지기도 하고 이제 드디어 올해 마지막 제가 이제 출연하는 방송이 됐습니다. 1년이 정말 휙 날아간 것 같이 끝나게 됐습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네. 자,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만나볼 주인공 누구인가요? 네, 올해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음악가는 정말 우리의 자랑스러운 소프라노 조수미입니다. 세계 최정상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조수미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과 또 주빈 메타로부터 신이 내린 천상의 목소리, 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류의 자산, 그리고 금세기 최고의 콜로라투라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소프라노들이 좀 꺼리는 그런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곡들을 탁월한 기량으로 소화하는 소프라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기교나 테크닉에 있어서는 따를 여성 성악가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기량을 자랑하는데요. 또 특히 이제 그런 기교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어떤 밤의 여왕,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이자 또 어렵기로 소문난 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의 체르비네타 역을 전곡 원본으로 녹음을 한 세계 유일의 성악가입니다. 기교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모든 여성 성악가들이 이 곡을 뭐 아무리 콜로라투라 기교가 뛰어나다 해도 하기를 좀 어려워했었는데 조수미는 이 역을 해내고 또 이거를 녹음을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국제 콩쿠르도 일찌감치 석권했죠. 네, 뭐 동양인 최초로 국제 콩쿠르 6개를 석권하고요. 네.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서 주연으로 공연한 동양인 최초의 프리마돈나입니다. 그리고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의 황금 기러기상도 수상을 했는데요. 이 황금 기러기상은 이탈리아의 다카비바 공작의 국제 콩쿠르에서 여성 성악 부문 1등상입니다. 정말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많은 지휘자가 함께 연주하기를 원하는 소프라노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오페라 마술피리 같은 경우에는 조수미가 밤의 여왕을 노래한 음반이 3년간 3개가 녹음이 돼서 나왔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네. 보통 음반회사 한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오페라 전곡을 녹음한 가수하고는 한 3, 4년간은 다른 음반 회사의 같은 오페라를 녹음할 수 없는 게 보통 계약의 조건인데요. 예. 당시에 이제 지휘자였던 게오르그 솔티가 조수미에게 마술피리에 대한 오디션을 이제 요청을 하고 또 오디션 한 다음에 조수미의 목소리가 이제 탐나니까 이 조수미가 속해 있던 녹음사였던 그 음반사였던 에라토사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다른 음반사에서도 이 마술피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를 했죠. 에라토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거부했다가 솔티의 간곡한 설득으로 또 데카 레이블로도 이게 나와서 1991년, 92년, 93년에 각각 게오르그 솔티의 지휘로 3개의 마술피리 음반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솔티는 조수미에게 내가 만난 최고의 밤의 여왕이라는 찬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에피소드는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뭐 밤의 여왕에 있어서는 약간 요즘 기술이라면 뭔가 AI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명확한 그런 어떤 테크닉, 음정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연주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딱 이야기하고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이 시그니처 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화 배우나 뭐 배우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상징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성악가에게도 그 배역에는 이 성악가라고 이렇게 정말 뭔가 딱 공식처럼 떠오르는 역할이 있다면은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소프라노 조수미 어떤 시절을 보냈습니까? 조수미는 워낙에 그 어머님께서 워낙 성악에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한테서 이게 이제 뭔가 보상받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님을 엄청 열심히 훈련을 시키셔서 네. 4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고 또 6살 때부터는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 조수미를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받게끔 유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수미는 선화예고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입학을 한 다음에 아주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는데요. 특히 서울대 입학 당시에는 역사상 최고의 실기 점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아시다시피 피아노도 굉장히 이 조수미가 잘 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유학하면서 성악하고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5년 과정을 단 2년 만에 졸업을 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성악가에서는 아주 유명한 학번이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81학번. 그렇죠. 네. 소프라노 조수미, 바리톤 고성현, 네, 그렇습니다. 테너 박종호, 네, 아주 뭐 대단한 분들이 김영환 선생님도. 네, 아주 항상 어떤 그런 학번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막 정말 반짝반짝 뛰어난 분들, 나중에 또 후대까지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성공한 분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한 학번에 한 명씩 있는 게 아니라 한 학번에 몰려 있고 좀 또 띄엄띄엄 가다가 또 다시 나타나고 뭐 네. 이런 그렇지 않나요? 음대를 보면 신기해요. 네, 그렇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 학번에 이렇게 고루 분포되어 그러면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 학번에 분포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한 학번에 몰려 있으니까 이분들이 동시에 경쟁하는 것도 좀 그렇죠. 좋지만 가슴 아플 때도 있고. 굉장히 치열하고 실기 점수도 그렇고 또 이제 음대에서는 항상 학교 오페라를 하니까 그 오페라의 주역을 또 누가 할 것인가도 원래 선후배들이 좀 있으면 1, 2, 3, 4학년이 좀 골고루 하면 좋은데 한 학번이라면 이제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그 제가 제 SNS에 바리톤 고성 교수님이 여하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댓글에 조수민 선생님이 단 거예요. 네네.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두 분 동기분 서로 만나시지 왜 제 SNS 와서 거기서 서로 인사를. 안부를 전하냐고. 못 만난 지 3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각자 활동하시기가 바쁘니까. 근데 아마. 제가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두 분 좀 연락해서 만나시러 했는데 조수민 선생님이 한양대학교 조교실로 전화해서 두 분이 통하셨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조수미 선생님은 참 인간적인 그 조수미 씨는 매력도 굉장히 네. 있는 그런 성악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수미 유학 시절에 고생도 많이 했죠.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콩쿠르에서 예선 탈락하는 좌절도 겪었다고 봤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에 유학을 갔으니까 80년대 초반에 유학을 갔으니까 가정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셨다 해도 그 당시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항상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5년 과정을 2년 만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또 유로가 아니라 리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랬던 시절이고 네. 그때 아마 기억이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회고담에서 봤는데 이게 연습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거기서 노래하거나 연습하면 굉장히 컴플레인이 주변에서 많이 오니까 연습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게 이제 소원이었다고 그 당시를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 후에 처음 도전했던 핀란드 국제 콩쿠르에서 예선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좌절을 맛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그런 어떤 시련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서 더욱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늘 스스로를 최고라고 생각해 왔고 주변에서도 저의 노래에 대해서 최고라고 인정을 해줬던 터라 첫 탈락의 고배는 제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에 6개월 정도는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를 불러도 소리가 나지 않아서 좌절감이 더욱 컸습니다. 5분만 노래해도 목이 쉬어버렸기 때문에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 눈물만 짓는 생활을 했는데 그런 고생을 통해서 제게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라고 조수미가 말을 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요인이었겠죠. 굉장히 이제 내가 떨어지다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이제 다시 한번 화려하게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네, 국제적인 명성은 1985년 나폴리 콩쿠르의 우승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요.
1986년에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에서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를 하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정말 이 리골레토의 질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수미만큼 질다를 잘 부르는 성악가가 드물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질다 그 자체다. 우리 어떤 시대의 최고의 질다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트리에스테에서 이 배역으로 데뷔한 거는 이후 경력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바로 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다큐멘터리 영화 짤즈부르크의 카라얀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카라얀은 조수미를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이제 격찬을 하게 되고요. 1989년에 예술 감독으로 있었던 짤즈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베르디의 가면 오페라 가면 무도회에 오스카 역이죠. 그러니까 소년 시동 역이죠. 이 여성은 아닌데 아주 고음이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소년 역할로 조수미를 캐스팅을 합니다. 카라얀의 지휘 또 빈 필하모닉의 연주로 조수미는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녹음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승승장구하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밀라노 라스칼라, 코벤트 가든 그야말로 세계적인 극장에 계속 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조수미가 지휘자 카라얀을 처음 만난 날 머리카락을 만져봤다던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영상이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만져보는 영상은 나오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조수미가 이른 아침에 이 마에스트로 카라얀에게 오디션을 보러 가서 이 밤의 여왕 아리아를 아침 대바람부터 카라얀이 불러보라고 하니까 네. 부르는 그런 장면의 오디션이 있고 옆에 따라가서 이렇게 감히 말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조수미의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의 동기인 메조 소프라노 세실리아 바르톨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정말 둘 다 양쪽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위치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20대의 젊은 학생. 그런 학생 티도 아직 안 벗은 네. 그런 사람들로 이제 이 마에스트로에게 오디션을 받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이제 머리카락을 만져봐도 됐냐고 물어본 게 이 정말 작은 그 유학생의 방에 그 카라얀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자기 전에 굿나잇 마에스트로 또 아침에는 굿모닝 마에스트로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수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 대상이었는데. 네, 계속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막상 조수미가 말하기를 막상 실제로 보니까 맨날 그 사진에서 보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얀에게 머리카락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물었더니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하고 머리카락을 만져본 다음에 굉장히 심리적인 거리가 확 좁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당돌한 젊은 청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듣고 싶은 곡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은 정말 이 우리 시대 최고의 질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저만이 아니라 많은 음악 평론가들이나 관객들도 그렇게 평을 하시는데요. 조수미를 오늘날의 조수미로 만들어주게 됐던 바로 그 곡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까로노메 그리운 그 이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평론가께서 그 말씀하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 그럼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정 밤의 여왕역보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 질다역이 더 조수미에게 찰떡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질다의 어떤 그런 청순함 음성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또 그 리골레토 안에 있는 벨칸토의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구현한 그러면서도 어떤 이 여성의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의 의지 이런 것들이 이 노래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정말 뭐 테크닉적으로나 음색으로나 발성적으로나 정말 거의 완벽한 질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이런 소개를 할 때마다 여러분 아주 짜릿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이 곡을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아무래도 대중분들에게는 그 밤의 여왕 아리아가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예. 밤의 여왕이 워낙 테크닉적으로 예. 유명하다 보니까 하지만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베르디 오페라, 이 리골레토의 질다 역에 깔아놓으면은 그에 못지않은 오페라 아리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말 조수미에게는 뭔가 개인적으로 성공의 시작을 알린 곡이기도 하지만 네. 오늘날까지도 성악가로서 조수미만큼 이 질다 역할을 잘 불렀던 소프라노가 또 있나 이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동양인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리아를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그 이름,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그 이름, 소프라노 조수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브라바. 아, 너무 좋네요. 교수님, 소프라노 조수미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조수미는 그 가정에서 이제 장녀로 태어나서 어떤 네.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어떤 또 책임 장녀로서의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몸에 다 받으면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어떤 음악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계셨었고 그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이제 딸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셔서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아버지 또한 이제 영어의 그 당시로서는 사실 좀 드문 일인데 영어의 어떤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영어 회화 테이프를 굉장히 많이 듣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그 나라의 지도를 사가지고 이 딸에게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조수미는 어린 시절부터 지도를 통해서 접했던 그런 런던이라든지 밀라노, 로마, 파리 같은 대도시들을 이렇게 계속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뭐랄까 머릿속으로 이미지네이션 연상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거기를 갔을 때 별로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하고 또 이 어머니를 위한 앨범 마더를 발매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파리에서 독창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귀국을 하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오지 말라. 아버지도 네가 거기서 노래를 하는 걸 더 바라실 거다. 이래서 그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파리에서 독창회를 하면서 약간 이제 마지막에 잘 연주를 마친 앵콜 부분에서 결국 아버지한테 바친다면서 아베 마리아를 부르고 굉장히 많이 우는 감동적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관객들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영상이죠. 네. 자, 조수미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 가곡을 연주하기도 했죠. 한국 가곡을 굉장히 많이 연주하고 지금도 연주를 하는 성악가고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성악가 우리나라의 성악가가 유럽 무대에서 데뷔를 하거나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을 할 때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주기가 굉장히 바쁜데 이 조수미는 자신의 어떤 주장을 관철을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90년대 초반에 영국의 데카 레코드 사장이 조수미에게 이제 음반을 내자고 제안을 하고요. 생애 처음으로 사실 굉장히 데카 레코드는 큰 회사잖아요. 성악가로서 낸다는 거는 아주 큰 영광인데 거기다 근데 우리 가곡 보리밭을 넣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사실 세계인이 듣는 음반에 어떻게 한국 가곡을 넣느냐고 난색을 표했는데요. 데카에서는 조수미는 안 그러면은 나는 음반 작업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앨범 또한 거기에 더 들어가서 앨범 표지에 한글로 보리밭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다 관철을 시킵니다. 조수미 한국 가곡 해석은 또 다른 성악가들하고는 조금 더 색다른 그런 서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나 선율이 주는 정감을 강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과장되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있는 그대로의 어떤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려는 발음도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깊은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정서를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조수미는 정말 성악가로서 불어나 독일어면 독일어,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또 프랑스어면 프랑스어, 한국어면 한국어. 정말 딕션이 좋은 성악가로도 유명합니다. 저는 이 앨범 샀었습니다. 네, 한국 가곡을 그 당시에 그렇게 세계적인 성악가로 막 발돋움하고 막 스타가 된 사람이 한국 가곡에 주목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조수미가 한국 가곡을 이러면서 이제 저도 그때 샀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벌써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렇죠. 거의 30년이 훌쩍 넘은 네, 저는 일입니다. 음악동안과 객석에 86년도인가 7년도에 조수미라는 한국 성악가가 트리에스테에서 질다로 데뷔해서 너무 성공을 했다라는 그 잡지의 기사를 본 기억도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뚜렷이 기억을 하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 여성 성악가가
오페라 세계 오페라 유명 오페라 극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활동은커녕 주역은커녕 진짜 활동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네. 베르디의 리골레토의 질다라면 정말 완전히 원톱의 주역인데 이 역할을 한국인 성악가가 이렇게 이제 제가 주목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우리나라 아이돌 블랙핑크 로제와 네.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라는 한국말로 이제 팝스타들이 노래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는 반대가 돼서 우리나라 아이돌들과 함께 작업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제가 들었는데 와 이때 거의 40년 가까이 30년이 훌쩍 넘은 이 시기에 정말 한국 가곡 또 한국말로 된 이 보리밭이 앨범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이상합니다. 네, 격세지감이 있는 일이고 네. 오늘날에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 K-팝뿐만 아니라 클래식 분야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헌신,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문호 씨, 김규환 곡 님이 오시는지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박문호 씨, 김규환 곡 님이 오시는지 소프라노 조수미가 연주했습니다. 한국 가곡 님이 오시는지가 이렇게 불리지 못하고 폐기될 뻔한 일이 있었다.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이 님이 오시는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인데 네. 이 1966년에 발표된 곡이라고 하는데요. 박문호와 김규환은 서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이고요. KBS 합창단에서 일을 하던 이 김규환이 KBS 합창단에서 일을 하던 중에 이흥렬 작곡가가 작곡한 어떤 폐기된 악보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사만 가져와서 자기가 노래를 붙인 곡이 바로 그러니까 다시 작곡한 거죠. 그게 바로 님이 오시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작곡자와 작사가는 서로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노래를 이 가곡을 만들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고교 교과서에 실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 가곡으로도 애창이 되고 있는 가곡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수많은 레퍼토리를 우리 조수미가 가지고 있지만 이 한국 가곡을 부를 때 가슴이 가장 뜨겁고 자랑스러운데 교수님, 소프라노 조수미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때는 혹시 언제일까요? 많은 순간이 개인적으로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작년에 제1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개최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대회는 1위 상금이 5만 유로나 됩니다. 그리고 또 조수미가 밝힌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음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네.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뭐 또 세 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이라든지 또 2012년에 여수 만국박람 엑스포 등에서 조수미는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까지의 성악가들이나 뭐 음악가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도 그렇고 다 뭔가 내가 활동이 대한민국 그 자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주를 하나 더 듣겠습니다. 조수미와 차주영 작사, 에릭 레비 작곡, 챔피언. 소프라노 조수미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조수미와 차주영 작사, 에릭 레비 작곡, 챔피언. 소프라노 조수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많은 곡들이 있는데 이 곡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조수미 성악가는 정말 많은 곡이 있는데 제가 워낙 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네. 이제 올해 마지막에 이제 이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도 하고 뭔가 스스로를 북돋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네.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내신 어떤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 서로를 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음악을 가지고 왔고요.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월드컵, 한일 월드컵에 그 조수미가 부른 테마곡입니다. KBS 2002년 월드컵 공식 응원가이자 캠페인송이었는데요. 예. 이 대회의 공식 주제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단골 BGM으로 이 노래가 늘 오늘날까지도 실리게 됩니다. 굉장히 위안이 되고 어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벅차는 힘이 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 교수님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챔피언. 갑자기
갑자기 들어오시네요. 준비를 안 했는데 교수님. 네네. 예, 아직 마무리를 하려면 좀 시간이 남았는데. 아니 그렇지만 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맨날 그 뭐랄까. 구박만 하다가 예, 구멍만 당하다가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더군다나 순성이 교수님께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근데 이 노래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예, 정말 칭찬처럼 들려주고 싶은 이 음악을 듣고 계신 모든 분에게 다 같이 마음을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코너 진행하면서 이렇게 민망이 처음이네요. 자, 연주곡 하나 더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추천해 주십니까? 정말 많은 또 다른 성악가들하고도 이 듀엣이나 뭐 오페라도 많이 했고요. 그런 공연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바리톤이었던 드미트리 호보로스톱스키는 조수미하고는 동갑내기로 굉장히 공연을 많이 했던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안타깝게도 떠났지만 이 두 사람이 부른 오페레타 메리 위도 중에서 입술은 침묵하고를 부르는 게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EBS로 출근하면서 드미트리 히브로스톱스키의 그 아리안티케 앨범을 들으면서 왔는데 또 바리톤이시니까 아마 조금 느끼는 게 더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의 연주를 또 선곡해 주셨군요.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레아르의 오페라 메리 위도우 중에 입술은 침묵하고 소프라노 조스미 바리톤 드미트리 히브로스톱스키의 듀엣 연주로 듣겠습니다. 레아르의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소프라노 조스미 바리톤 드미트리 히브로스톱스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제가 이 레아르의 오페레타를 앞에 오페라로 소개해서 여러분 음악 듣는 내내 손승 교수님께 혼났습니다. 교수님 제가 죽을 죄를 진 거죠? 네. 챔피언이라고 말한 지가 언젠데 그새 또 뭐 오페라의 일종이니까 사실 뭐 오페라를 이렇게 막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이제 특히 또 오늘 오페레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성악계에서는 또 오페라 극장에서는 1년의 마지막은 항상 메리 위도라든지 아니면은 박쥐라든지 하는 아주 흥겨운 오페레타로 마감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세계의 유수의 오페라 극장들은 다 이 오페레타들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제가 이제 올해 마지막에는 이 오페레타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교수님의 깊은 뜻이 이렇게 있는 줄 제가 모르고 오페라 오페라만을 만든 사람이 아니 왜냐하면 드미트리를 생각하면서 살짝 울컥했어요. 아까 또 갑자기 감정에 빠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순식간에 빠질까? 이유가 뭡니까? 성악가이시기 때문이죠.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보게 될 음악가도 기대가 되는데 누구일까요? 다음 주에 만나보실 음악가는 이제 내년의 시작, 2025년도의 시작으로서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와, 두다멜이군요. 제 방송에서 두다멜 많이 듭니다. 두다멜 워낙 인기 있는 지휘자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자체가 뭔가 음반을 뚫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굉장히 다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선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